아시안 드림은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과 대등한 기백과 정신 이런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아시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자긍심을 갖고서 세계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영어로 책을 썼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젊은 여러분들하고 이 대단한 그 글로벌 대학의 선문대학교에서 그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사드 문제라든가 또한 사드 반대하는 문제 중국 있고 일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독도 문제, 또 북한의 핵실험, 또 고위층의 그 부정부패,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실업난 이런 안팎으로 골치 아프고 우울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19세기 말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시아에는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졌던 세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나라 나라고 인도의 무갈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제국과 달리 조그마한 나라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태국 방콕에 있을 때 느꼈던 얘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태국도 서양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이라든가 불란서가 한쪽에서는 인도를 다 먹고 옆에서는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그 태국 역시 언제 서양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가 될지 모르는 환경에 있었는데 이때 왕이 처신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보통 식당이라든가 상점 또 하다못해 영업용 택시 이런 데서도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구한말의 그 애국자 민용환 선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왕과 나라는 그 서양 영화 있죠. 율브린너가 주연했던 그 영화입니다. 근데 그 율브린너의 아들로 나오는 조그만 소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화제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 양반이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한 40년 이상을 태국을 지배했는데 당시가 바로 영국과 불란서가 태국을 동서로 나눠서 반씩 나눠먹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살 된 왕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영토를 보존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밤잠을 안 자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란서였습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지배했던 시기였는데 또 영국은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태국을 반씩 나눠서 먹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었는데 태국 왕은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불란서하고
프로이센 독일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싸움이 붙다 보니까 원래 육군이 센 프랑스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신흥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태국의 왕은 이거 불란서보다 더 센 나라가 있구나. 그럼 이 나라를 갖다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태국의 왕은 함대를 검조해가지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북해를 건너서 독일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형님, 나 독일에서 아시아의 태국에서 온 나 출라노코라는 왕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독일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불란서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거기서도 내 이름을 안단 말이오. 꼭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를 혼자 독일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러지만 태국 왕이 그것은 내가 다시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러시아 황제를 만나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겠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황제도 좋다, 그럼 좀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태국의 왕은 다시 러시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만나서 독일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러시아도 좀 도와주시오. 그럼 좋소. 그러면 우리 독일과 러시아가 합쳐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나라를 누르겠소. 이렇게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바람에 태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을 유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근대화를 위해서 서양 문문을 굉장히 급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미국이 링컨 대통령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근대 국가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여기서 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 19세기 말에 한국 조선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영어로 쓰여진 조그마한 단편 같은 것들을 읽어보니까 희한한 일이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국의 왕, 그때 이름이 출라노콘인데 이 출라노콘이 태어난 해에 우리 조선의 고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명치라는 왕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국,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의 왕이 똑같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 세 명의 왕이 똑같이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왕은 1910년대에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어려운 똑같은 환경 하에서도 제국을 건설했고 태국은 제국은 건설하지 못했지만 독립국가는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갈팡질팡하고 국제정세를 잊지 못하는 바람에 멸망하고 지금까지도 국토가 분단되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정신대 징용 문제로 지금 소녀상 문제 이런 등등을 해서 지금까지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곁들여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그 나라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병자 수호 지역에는 1876년도에 나였지만 이보다 20년 앞서서 미국의 신식 불황의 위협에 눌려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1853년도입니다. 그 후 일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젊은 청년들은 현실이 어려운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강한 무기와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으면서 밀항선을 타고 또한 어학도 영어, 불어, 독일어도 못하면서 서부 유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기술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조속히 일본을 근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국력을 회복하고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1893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위협에 눌려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가 40년 후에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니들 나라와 이런 불평등 조약은 못하먹겠다. 우리 니들과 똑같이 대등한 조약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 조그만 놈이 뭐 까불고 있어. 한 번 더 혼 한번 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나 옛날에 일본이 아니야. 나도 니들과 똑같이 신식 군대와 군함을 갖고 있어. 한번 싸워봐. 내가 니들하고 질 수는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일본을 다시 공갈 협박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서양에서는 옛날에 불평등 조약을 어쩔 수 없이 대등 조약으로 뜯어 고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년 후 40년 후에 대등한 평등 조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1년 후가 일어난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다시 러시아란 제국과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한 이긴 것이 일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시 20대의 나이에 영국에 가서 왜 우리나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외교와 국제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토 히로부미와 똑같이 도고 헤이에츠로는 영국이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영국 해군사학교 들어가자. 그래서 원서를 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동양에서 온 학생이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고교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말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식사 문제가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영국은 빵을 먹고 우리 같은 된장국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특히 어학 문제 말입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이런 것을 모든 걸 극복한 후에 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이 도고 헤이에츠과 2등으로 졸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어만 실력이 좀 더 쌓아졌으면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1등 졸업한 사람이 도고 헤이에츠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도고 헤이에츠가 바로 영국 해군 전술을 배우고 또한 우리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하이신 전법을 응용해서 널 전쟁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고 헤이에츠를 얘기하는 이유는 널 전쟁의 승자가 바로 이 영국 해군 전법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온지 김호츠라는 젊은이는 프랑스에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이유는 사회학이 뭔지, 사회를 어떻게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국제법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조약, 1853년도에 체결했던 불평등조약을 이토 히로부미와 같이 평등조약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명치대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과 똑같이 일본에는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사이온지 김호츠 같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를 공부했냐? 프랑스의 육군을 공부했습니다. 왜냐? 나폴레옹이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5년 정도 지난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독일 육군이 프랑스 육군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육군이 가장 세계 최강이구나. 그러면 독일에서 군사 기법을 배워야 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5년을 집어치고 다시 독일 가서 5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식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육군을 독일이 분편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나라와 싸웠을 때 독일이 군사 기법을 이용해서 청나라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영토는 우리 한반도와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보다 땅덩이가 1.5배 정도 크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나 일본 섬나라나 똑같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커졌느냐? 그 이유는 홋카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땅에 보면 가장 큰 위에 있는 섬이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무인도나 마찬가지인 무지공산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급격하게 개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보다 1.5배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일본은 서양의 지식, 기술 이런 것을 100% 모방한 후 그 다음에 동양 정법까지도 응용해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 사람들 정신만 차리면 서양의 강대국도 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제 정세에 있질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 방법을 찾아서 온 힘을 쏟고 그러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격언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례로 해서 최근 자동차 회사들에도 있습니다. 인도의 마인드라는 자동차는 실제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르노 자동차, 나비스타 이런 큰 회사에서 트럭, 버스 제작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값싼 트랙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터가 값이 싸고 또 잘 운동되니까 여러 나라,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것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떼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인 쌍용 자동차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 인도에 타타란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 역시 비싼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소용이 없다. 차 띄고 포 띄고 핵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4발 달린 자동차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 대에 220만짜리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트를 쳐가지고 10억 인구의 10분의 1 정도는 모든 인도인이 이 차를 선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지금은 영국이 최고급차인 제기와 랜드로와 또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도 GM과 더불어 반토막씩 나눠서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힘이 한만 없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현실을 비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이 세계에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2차 대전 때 영국이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우리 보통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말보로라고 있죠. 말보로가 원래는 말보로 공작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후손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나 이 윈스턴 처칠은 자기 조상들과 달리 맨날 놀기만 하고 땡깡이나 부리고 이래서 어릴 때 국민학교,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전 세계에서도 누구도 잘 다룰 수 없는 구제불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쁜 사관학교를 갈 때 시험 봐서 떨어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또 떨어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어차피 부모가 쪽집게 과외 선생을 1대1로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영국 육사를 삼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수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문법 과목에서는 맨날 악재하다 보니까 세 번 학점을 다시 들어가지고 이수를 했다 합니다. 하지만 삼수를 하고 또 한 과목 문법 공부에서는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문법에 대해서는 제1위 대가가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영국 육사를 졸업한 후에 인도로 가서 소위 인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학 끝에서 수백 권의 책을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다 합니다. 이리하여 문학적인 실력, 전 세계를 보는 능력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됐고 위대한 정치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영국 수상으로 있을 때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한 젊은이하고. 그 젊은이가 나 요새 좀 힘들어서 죽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 나 좀 괴롭히는 놈이 많소. 그래? 그 말이야. 자네가 저기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왜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더 굳세고 힘찬 사나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저기 있는 것이 너를 성장하게 하는데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니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것 또한 관련해서 히틀러와 처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수상으로 1930년대에 있을 때 처칠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권좌에서도 물러나서 비실비실거리고 한 20년 생활을 별 볼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 처칠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임 독일 대사로 부임하는 영국 대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새 히틀러는 지금 뭐하고 있어? 이제 독일 주재 영국 대사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벌써 수십 년 전에 흘러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별 볼일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히틀러가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제기할 텐데. 하여튼 뭐 지금 그렇단 말이지.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반드시 그 친구는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영국이 수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영국이 수상이 될 때는 나와 우리 독일 국민을 다 잡아먹을 것이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윈스턴 처칠은 불효불구리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틀러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구리 정신이 독일이 갖고 있는 탱크나 모든 무기보다도 더 무섭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히틀러의 예언과 같이 다시 처칠은 컴백해서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를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정교 큰 각오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요새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둑을 둘 때 우리 일반적으로 바둑을 두면은 보통 전체를 판세를 보고 그 다음에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hink global, act local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단어 자체는 전세계 경영학의 핵심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인도의 힌두자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만들 때 이것을 회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통해서 정보, 통신, 전기, 가스, 부동산, 무역, 의료, 금융 등 모든 데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GM, 포드, 또 일본의 도요타, 닛산, 프랑스의 르노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도
이 방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모든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영어책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해서 외국이 영어로 된 서적을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께서는 보니까 내가 이 캠퍼스로 와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더구만. 이 캠퍼스 내 한 군데 외국인 국기가 수백 개가 펄럭여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듣기에는 외국 학생이 12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께서 이분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영어로 토론하고 의사교환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신념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대한 인물인 장보라든가 을지문대라든가 이순신, 황진희 선생 늘 영어로 표현해서 이들과 인연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문을 쓰고 익히고 하면은 바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외국 생활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있다는 것은 천재일의 기회요 행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깊은 인과관계를 만들기를 꼭 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출라노 한 인물이 미국의 링컨처럼 노예 해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공부를 해보니까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남북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폐지시키고 다시 말하면 노예 존속 명령을 내렸던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최초로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가? 그것을 따져보게 되니까 당신은 남북 전쟁으로서 북군 사령관들이 개헌 포고령으로 노예 해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 통행을 금지한다. 제2호 모든 시민이 무기 소지를 금한다. 셋째 모든 흑인 노예를 해방한다. 이런 등등의 포고령을 냈는데 여기서 꼭 집어가지고 링컨 대통령은 각 개헌사령관이 내린 노예 해방 명령을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한끗발 위인 대통령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각 개헌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링컨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누가 말했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에다가 링컨이 노예 취소 명령과 자기들 노예 해방 명령 둘 중 누가 말이 맞는지를 한번 판결을 가려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링컨이 노예 존속 명령은 잘못된 거야. 인간의 존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대검사령관들이 명령이 맞다. 어쩔 수 없이 링컨은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 명령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노예 해방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한 저희 집에 미국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링컨은 왜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는 거냐 물었더니만 노예 해방을 해서가 아니라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을 무력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대통령이 바로 링컨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통일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저 자신 느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발전 또 국민 통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태국,
일본에 대해서만 칭찬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 좀 모자란 민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본이나 태국보다도 더 위대한 밑바탕 저력을 갖고 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국사책에서 보면 612년이라고 나오죠. 중국의 그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수대전이라는 것을 좀 더 제가 외국 서적을 통해서 영문을 쓴 것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살수대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살수대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영문 구글에서 그대로 쳐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 이 조상 을지문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을지문덕은 우리는 그 많은 국민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걸 떠들어 보니까 요약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임수, 둘째는 기습공격, 또 하나는 자연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자기 병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13만 대군을 까부셨던 것입니다. 이후 6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후 또 하나의 위대한 을지문덕 같은 장군이 몽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금나라의 중국 북방에 있는 금나라의 60만 대군을 기병대 10만 대군을 가지고 6대2 중과부적이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비결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을지문덕의 비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 기습공격을 이용해서 중국 금나라의 60만 대군을 쳐부셨던 것입니다. 이후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몽골 10만 대병으로서도 이길 수 있다는 야망을 갖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징기스칸인 것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후예는 또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때도 을지문덕 장군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바그다드를 함몰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을지문덕은 징기스칸의 멘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우리 을지문덕의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을지 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을지로는 살아있다고. 이후 400년의 세월이 또한 흘러갔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똑같은 을지문덕 화신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고 바로 여기 아산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번 또한 을지문덕 장군처럼 처음에는 적들한테 겁쟁이처럼 보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함정으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함정에 걸렸을 때 기습 공격을 해서 적을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한산대전이고 또한 얼마 전 영화에서 나왔던 영양대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양에 이런 전법을 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산대첩하고 똑같은 100% 복사판이 난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하고 싸웠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트라심이나 호수가 앞에서 한산대전과 똑같이 로마 대군을 유인한 다음 삼면에서 공격해서 섬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대전하고 한니발의 트라심이나 호수가의 대전하고는 100%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구글 통해서도 한번 조사해보면 그 내 말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한니발은 옛날 사람인데 지금하고 무슨 관계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 전쟁이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세계 전쟁 최고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을 현대판 한니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현대판 한니발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이나 패턴, 또 영국인 몽고메리, 독일인 만스타인 이런 사람보다 한 수 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소련의 장군이었습니다. 주코프라고 하는데 이 주코프라는 장군을 아이젠하워는 현대판 한니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니발은 현대 2차 대전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 안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전법이 옛날 한니발의 전법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을지문덕이라든가 이순신 모든 기질에 있어서 재능, 성품이 세계적인 인물과 비교해서 성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이에 대해서 또한 이거 덧붙여서 러일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고 헤이하츠로라 스시마 해역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후 전 세계 언론들이 동양인 넬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 헤이하츠는 그래 내가 동양인 넬슨은 맞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단지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불행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요? 외국이 저널리스트에 물으니까 조선이 이순신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를 통 그 후에 이 일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지금도 울지란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피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왜냐? 유전자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뺏는다고 해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심인데 공나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DNA를 재차 읽어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선 국제사회라는 것은 뭔가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는 주목의 법칙, 주목입니다. 주목의 법칙이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국제법 학자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피스트로 주목의 법칙, 약육 강식이 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무엇인가?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인 수단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쟁하게 1인자라는 프로시아의 클라우제 부티도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정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바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칠은 히틀러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히틀러는 처칠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지도층이 기본적인 생각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십니다. 미국 사회 기본 지도층 최고의 인물들은 아시아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태평양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영원히 평화스러운 호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절대로 손을 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뜻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합니다. 평화조약, 불가침조약. 이 조약이라는 것은 지킬 때까지만 지켜지는 것이지 그것을 어길 때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 또 폴란드하고 히틀러 간의 평화조약 등등 모든 불가침조약은 다 지킬 때까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깨면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미는 연합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자유대안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은 보다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다시 종합정리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좌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국제적인 만들을 갖고 외국 학생들과 적극 교류하고 영어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서로 간에 또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유대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을지문덕 충무의 기력을 여러분 몸속에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간직하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직도 을지로 충무로는 살아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상 이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끝마칠까 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